네, 여러분 지금 분주하게 또 전략대로 또 수행하고 계시는 지금 현재 12시 15분 구간 지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5회 쟁점 오늘은 긴급 진단으로 이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경민 대신증권 FICC 리서치 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참 바쁜 네. 이번 주를 보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슈퍼 위크라고 할 정도로 너무 많은 이벤트들이 있어서 정신을 못 차리겠네요. 네. 그렇죠. 뒤에 딱 버티고 계시는데요. 네. 트럼프 당선인이 우리 부장님 뒤에 딱 버티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네. 우리는 이제 하나씩 따져봐야 될 게 네. 많을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이미 그럴 것이다, 아닐 것이다 의견이 분분한데 오늘 좀 다양하게 해안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FOMC 결과부터 저희는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트럼프 당선 확정 이후에 나온 FOMC라 사실 예상대로 25bp 인하 잘 지켜냈는데요. 기자회견이 더 주목을 받았던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네. 오늘의 포인트는 뭐였을까요? 일단은 기자분들이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크게 많이 물어보긴 했지만 예전만큼 많이 물어보지 않고 이제 트럼프와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물어봤더라고요. 그런데 요 한마디로 할 것 같습니다. 노라는 것.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영향력이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파월 연준의장이 정책 변경의 시기와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이게 자산시장, 금융시장에 많은 의미를 준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멀지 않은 점에 1월 20일 날 대통령으로 취임을 할 텐데 정책이나 여러 가지 공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은 많지만 그걸 정리해서 이건 하고 어떻게 한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없거든요. 근데 시장은 어떤가를 생각해 보면은 이미 그런 공약들이 많은 부분 실행됐다라는 가정을 하고 주가가 많이 움직이고 달러도 채권금리도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이번 FOMC에서는 금리 인하도 있었고 또 하나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다. 중립금리로 가는 방향이다라는 것들을 명확히 해준 한편 트럼프 정책이나 아니면은 거기에 대한 걱정들, 기대감들을 조금 톤다운 시켜주는 그런 발언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하 사이클에 대한 실뢰도를 확인했다. 맞습니다. 오늘 아침에 발간해 주신 리포트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또 특이점은 이 발언 이후에 채권 금리랑 달러화가 안정화가 됐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달러 원도 그렇고요, 달러 엔도 그렇고요, 지금 내리고 있거든요. 이런 관점 저희가 또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일단은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달러도 채권금리도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좀 오버슈팅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정책에 대한 구체성 그리고 가시성이 아직 높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취임하는 데까지도 지금 2달 이상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취임한 다음에도 내각을 인선하고 그리고 청문회를 거치고 그래서 내각이 완전히 구성되고 이제 어떤 정책을 실천할지에 대해서는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거든요. 단적인 예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2016년에 트럼프가 당선됐었죠. 1기 때. 그리고 2017년에 취임을 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가 2018년 7월 달에 됐습니다. 1년 반 후에 일어났네요. 물론 이번이 2기라는 점에서 좀 빨라질 수는 있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당장 뭔가가 되지도 않는데 거기에 대한 배팅을 한다? 오히려 저는 그런 흐름들이 좀 과하게 나왔던 흐름들이 정상화되는 과정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매크로 환경 그리고 통화정책 환경들이 주식시장이든 아니면 외환시장이든 채권시장이든 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00원이라고 하는 환율에 있어서 이미 1,400원이 뉴 노멀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관점은 어떻게 잡고 계시나요? 보통 그럴 때가 고점인 경우가 많았죠. 유가가 150달러 간다고 했을 때가 고점이었고요. 이제 1,400원이 뉴노멀이다. 이제 1,400원 이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때가 좀 고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어제 전체 저희 전략부 회의를 했었는데 그때 나왔던 얘기도 채권금리 어떻게 보세요? 고점입니다. 달러 어떻게 보세요? 좀 더 올라갈 수 있어도 고점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전반적인 매크로 흐름이나 여러 가지 흐름들을 보면은 미국은 경기가 좀 슬로해지고 중국하고 유럽은 경기가 좀 바닥을 통과하는 느낌이 나고 있고요. 금리 인하에 있어서도 되게 된다면 아마 달러 인덱스가 좀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부분들 그리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중국 경기 부양이 어느 정도 가시화된다면은 한국 경제에도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저희는 원달러 환율은 이제
고점을 지나고 있는 과정이다. 등락 과정에서 1,400원 돌파 시도가 또 몇 번 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레벨에서 더 치고 올라가는 그림보다는 우하향하는 안정세를 보여줄 것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런 큰 그림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채권금리 고점이다, 네. 달러 고점이다라면 계속 오르고 있는 미국 주가도 고점인 겁니까? 미국 주가는 탄력은 조금 약해질 수 있습니다. 보통 미국 증시가 강할 때는 달러가 강세일 때가 많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미국 증시는 우상향하는 흐름은 나오겠지만 뭐 최근같이 급등세가 이어지긴 좀 어렵겠죠. 반면에 달러가 약해지게 된다면 미국보다도 신흥국이나 신흥 아시아 증시가 조금은 힘을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최근 중국이 뭐 팔다리 다 걷어붙이고 있죠. 경기 부양을 위해서. 그런 상황으로 본다면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너무나도 못했죠. 코스피가. 너무나도 못했는데 그쪽을 좀 더 바라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내 주식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네. 사실 금리 인하 방향도 저희가 확인을 한 만큼 바이오 얘기를 좀 저희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7월부터 쭉 달려오다가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올라온 것도 있고 네. 피로도도 높아졌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금리에 있어서 불확실성도 함께 소화를 했었던 구간인지라요. 근데 오늘 금리 인하 방향성을 좀 확인을 했음에도 글쎄요. 상승폭은 그렇게 시원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바이오주의 향방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바이오주가 7월부터 8월, 9월, 뭐 10월 초까지 쉬지 않고 올랐던 네. 이유를 생각을 해본다면 뭐 신약 개발이라는 모멘텀도 있었고 실적 시즌에 실적 기대감들도 있었습니다. 금리가 낮아져서 올라온 게 아니라는 그쵸. 거죠. 예. 그러면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질까? 라는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되는데 아마 4분기는 조금은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신약 개발이라든지 파이프라인 공개라든지 이런 것들은 4분기에 공개하기보다는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네.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재료 공백 기간이라고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뭐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많이 수익을 거두신 분들은 좀 차익 매물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 2주 전부터 3주 전부터 제약바이오는 뭐 큰 흐름에서는 굉장히 좋은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좀 쉬어갈 수 있으니까 지금 추격 매수는 자제하고 좀 쉬는 구간을 좀 매수로 활용하자라는 말씀드렸는데 아직은 매수 타이밍보다는 조금 더 쉬어갈 룸은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그럼 여유 있게 바이오는 바라봐야겠네요. 뭐 많으신 그러니까 저점에 사셔서 지금까지 끌고 오신 분들은 뭐 큰 걱정이 없습니다. 네. 다시 올라갈 테니까요. 그런데 지금 매수 타이밍을 타진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올해 말까지는 좀 여유를 갖고 바라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국내 주식시장으로 넘어가서요. 보통 트럼프 당선 시 한 번 출렁임이 있고 네. 그다음에 올랐더라라는 네. 학습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렇다면 국내 주식의 방향성은 역시나 위로 우리가 방향을 잡아도 괜찮나요? 뭐 저희는 충분히 그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도 트럼프 당선 결정 시점이 저점이었거든요. 네. 그때는 이번보다 더 충격이 컸죠. 왜냐면은 힐러리가 될 줄 알았거든요, 모두 다. 깜짝 힐러리 놀랐죠. 당선 확률 99%, 트럼프 당선율 1%였는데 예. 그걸 뒤집고 방향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11월 9일이 저점이었고 3개월 뒤 수익률은 플러스 6%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계속적으로 추세적인 상승을 했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향후 흐름들은 매크로 흐름이라든지 통화정책 방향성 이런 것들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고 본다면 저는 뭐 우상향하는 그림들을 충분히 열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몇 주 동안 뭐 너무 같은 자리에 코스피에 머물러 있어서 네. 답답하긴 하지만 지금 구간은 매수하는 구간이지 매도하거나 아니면 비중을 줄일 구간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매수하는 구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한번 경험해봤던 것도 그렇게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소는 또 아닐 수도 있겠다. 트럼프를 한번 경험해봤다라는 것도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사실 저희요. 우려 요소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트럼프 하면 이제 연관 검색어에 관세 폭탄 얘기가 그쵸. 들어갈 맞습니다. 것 같아요. 특히나 보편적 관세 얘기도 저희가 긴장이 될 수밖에 없고 대중국 쪽에 있어서는 네. 60% 얘기까지 네. 나오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배터리, 뭐 반도체, 자동차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우려 요인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근데 리포트를 보니까 네. 기회라고 해주셨단 네. 말이죠.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은 리포트 제목을 보시면 지금은 투자 기회이지만 변곡점은 25년 상반기를 지나면서 나온다는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뭐 같은 맥락입니다. 파월 연준위원장이 말했던 정책 변경의 시기와 내용을 알 수 없다, 무엇인지 알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 그 흐름들이 그대로입니다.
이것들이 구체화되는 시점에서는 분명히 경계해야 되고 조금은 한국 경제와 한국 산업과 한국 증시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실제로 2018년 7월 달 전후로 해서 시장은 굉장히 불안정했습니다. 예. 2017년 7월 6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첫 번째 관세를 매겼을 때였는데요. 그럴 때 시장은 굉장히 불안정해지는데 아직은 거기에 대한 구체성이 높지 않고 그에 대한 걱정들이 주가가 선반영을 했다면 그거는 기회라고 본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지금은 뭐 단기적으로는 실질적인 정책보다 시장이 많이 떨어져 있다. 우려가 좀 과도했다. 다만 이런 정책들이 구체성을 보여주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진짜로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코스피 시장 흐름들에 있어서도 저희는 25년 전망에 있어서도 상고하죠. 그러니까 상반기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은 충분히 열려 있는데 하반기는 뭐 물가 변수도 있겠지만 트럼프 정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시장의 노이즈를 계속적으로 던져주고 특히 코스피 시장에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악재로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실질적으로 가시화가 됐을 때, 네. 그렇죠.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내가 구성하고 실질적으로 공약이 개진이 될 수 있는 때는 뭐 네. 1년이 넘어서도 나타날 수 있는 맞습니다.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는 필요하고 지금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라는 의견이십니다. 그런 관점에서 가장 크게 일희일비하고 있는 쪽이라고 해야 할까요? 네. 일비하고 있는 쪽이라고 해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2차 전지. 네. 오늘은 좀 플러스가 나오기는 하는데요. 이게 IRA 법안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요? 일단은 IRA 법안 문제도 있기는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트럼프 당선인의 그 전반적인 에너지 정책들이 그쵸. 신재생 에너지보다는 그 전통 에너지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에 플러스를 한다면 원전이 들어가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2차 전지 수요에 대한, 전기차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좀 걱정을 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결과물들이 나온 데까지 시간이 존재하고 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여러 가지 만들어져 있거든요.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매크로 환경과 그리고 통화정책 환경들을 보면은 달러는 좀 약해질 거고 그리고 채권물이 좀 우하향하겠죠. 그러면은 2차 전지 관련된 소재주들도 원자재주들도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다가 중국 경기 회복, 유럽 경기 회복이 좀 받쳐준다면 전기차 수요에 대한 불안감들은 진정되고 아직까지 IRA 법안에 대한 구체성은 떨어지는 가운데 이런 기회 요인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는 2차 전지는 지금 좀 생각보다 좀 많이 꺾이긴 했는데 그러니까 반등을 했다 좀 꺾이긴 했는데 지금도 매수할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는 점들을 계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확실히 우려 요인보다 기회 요인에 더 점수를 주고 계시네요. 2차 전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렇게 열어놓고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마 내년 상반기가 될지 내년 상반기 중이 될지는 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타이밍은. 그런데 지금 뭐 내각 구성하고 시간적인 여유를 바라보고 된다면 이미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주식 투자 못 하겠죠. 왜냐면은 언젠가는 경기 침체 올 겁니다. 예. 네. 언젠가는 뭔가 터져서 리스크가 터지겠죠. 그리고 버블이 붕괴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걱정들을 지금부터 산다라고 하면 다들 말이 안 된다고 하시겠죠. 그와 같은 맥락에서 트럼프의 정책이 언젠가는 시행되고 거기에 대한 리스크들이 들어올 수 있는 시점은 되겠는데 지금부터 걱정을 하고 다 팔아버린다? 그거는 기회 요인을 놓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반도체주는 어떨까요? 반도체주도 예. 같은 맥락이긴 한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뭐 AI 반도체가 워낙 잘 가고 있고 또 하나는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반도체는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큰 정책 기준 중 하나가 규제 완화입니다. 규제 완화 관련된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쪽이 규제가 완화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수요나 그런 것들이 좀 더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관련된 산업이나 반도체들도 좀 레벨업 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반도체는 뭐 이해 득실이 좀 엇갈리곤 있지만 네. 지금 당장 그에 대한 부분들을 프라이싱을 해서 주가에 반영한다. 그거는 조금 언더슈팅을 만드는 과정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시나 기회는 또 많아 보일 수 있겠는데 네. 특히 AI라는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 당선인도 놓치고 싶지는 않을 테니까 네.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국내에 있어서도 반도체주는 또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점 기회 요인으로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나 트럼프 트레이드다라고 불리는 쪽인데 이제 당선이 됐을 때 네.
2017년에는 트럼프 당선만 봤다면 네. 지금은 일론 머스크를 같이 껴서 네. 봐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또 2.0의 대표적인 또 키워드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일까요? 우주 로봇 잘 가고요. 원전 조선 방산까지 잘 가고 있습니다. 먼저 일론 머스크적 성격이 또 묻어있는 우주 로봇 전략부터 같이 이야기 나눠봅시다.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정책 방향성의 큰 그림 중에 하나가 규제 완화고요. 앨런 머스크가 트럼프의 적극적인 지지자가 된 것도 규제 완화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자율주행차, 그리고 로봇택시 이런 것들, 그리고 휴머노이드 예. 이런 쪽들은 규제에 좀 많이 막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풀어내는 과정에서 분명히 테슬라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기업들의 수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IRA 법안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IRA 법안 입장에서는,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게 없어도 잘 갈 텐데, 그라운드가 좀 불공평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해득실을 따져본다면 아마 앨런 머스크가 지금 트럼프 지지자로 강력한 지지자가 되었고, 뭐 일각에서는 내각으로 입각이 네. 된다는 얘기도 할 정도로 그쵸?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규제 완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AI나 우주항공이나 로봇 산업들이 한 단계 레벨업되고 발전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을 가질 수 있거든요. 물론 이게 수익성으로 언제 가느냐에 대한 문제들은 차치한다 하더라도 산업의 레벨업 방향성이, 그러니까 개선 방향성이 가팔라진다, 위쪽으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분명히 움직이고 반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며칠 동안 급등을 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네. 따라가는 전략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기대와 현실 간의 괴리에 있어서 기대감이 많이 반영됐다면 일정 부분 되돌려줬다 다시 갈 거거든요. 가까운 예로 중국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3,000 밑에 있던 중국 상해종 지수가 단숨에 3,600, 3,700을 넘었다가 다들 흥분했죠. 야, 이제 4,000 간다. 그랬더니 3,200대로 내려왔어요. 네. 그런 식의 등락은 있을 거거든요. 그때 조정시 매수 전략을 가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멀리 보면서 조정시 네. 매수. 확실히 실질적인 수혜가 있는 종목이 뭐냐를 찾는 것보다 산업이 커진다라는 부분에 네. 있어서 방향성을 확인하는 정도로 지금 얘기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럼 이쪽으로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전통적인 트럼프 트레이드입니다. 조선, 원전, 방산 쪽인데요. 네. 이쪽도 사실 수주 베이스로 네. 이미 잘 갔던 곳도 있기 때문에요. 이제 여기에 트럼프 트레이드적 성격이 더해지니까 날개를 두 개를 다 달았습니다. 그럼 이제 추가 방향성은 걱정해야 됩니까? 더 간다라고 봐야 합니까? 일단은 조선은 더 간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퀀트 베이스로 자료를 추출할 때 실적 대비 가장 저평가된 업종이 조선이었거든요. 실적은 괜찮은데 주가는 많이 못 올랐다라는 측면에서요. 그런 와중에 지금 몇몇 기업들은 전 세계적으로 군함 MRO, 그러니까 네. 유지보수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어제도 트럼프와 윤 대통령 간의 대화가 있었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거기서도 조선 얘기가 나왔다고 한 것도 미국 군함 관련된 MRO 체결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분명히 실적으로 업황으로 분명히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가시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규제 완화, 산업 성장보다도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주가가 움직이고 주가가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구체성이 어디까지 갈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고 네. 언제 체결될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미지수이기 때문에 기대감에 급등한 이후 되돌려지는 과정을 좀 매수로 활용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방사는 큰 흐름입니다. 예. 공급망이 재편되고 그리고 탈세경화가 되게 된다면 자주 독립이 불가피한 선택이거든요. 뭐 전쟁이 있다 없다 보다도 자주 국방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게 된다면 한국 방산도 순위가 많이 올라온 만큼 수주 모멘텀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원전은 조금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전 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원전 쪽의 확대를 한다고 해서 수주가 얼만큼 떨어질지 좀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쟁력이 있다 없다 보다도 수주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조선은 어느 정도 가시성이 있는 이미 하고 있는 쪽이고요. 방사는 트렌디한 흐름, 큰 기조적인 흐름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원전은 한국으로까지 수주가 들어올 수 있을지 좀 더 체크할 때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섹터별로 조금씩 다르네요. 네. 일단 실적 대비해서 조금 더 룸이 있는 쪽도 있고 너무 과열일 경우 잠시 되돌렸을 때가 타이밍인 쪽도 있고 또 지켜봐야 하는 쪽은 원전입니다. 트럼프 입에서 나오는 것을 또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 정리해 보겠고요. 자, 중국 쪽으로 또 같이 넘어가겠습니다. 뭐 축하 통화를 했다고 했어요. 네, 시진핑 네, 네. 트럼프 과연 네. 그 얘기만 했을진 참 궁금해지는 그렇긴 대목이긴 한데요. 자, 여기에 중요한 게 중국 전인대 상무위가 오늘 폐막을 하잖아요. 네. 이제 관심은 재정 부양에 대한 규모입니다. 기준점이 10조 위안인데 트럼프 당선이 됐다라고 하면 한 13조까지는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중국 증시라든지 그렇게 된다면 국내에 있어서도 수혜주 찾을 수가 네. 있어서요. 어떤 평가로 보십니까? 일단은 기대가 좀 있는 상황에서 그걸 더 뛰어넘을 만큼의 모멘텀이 들어올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겠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중국이 지금 9월 24일부터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정책을 발표하고 있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준율 인하도 했고 금리 인하도 했죠. 예. 시행력과 흐름들을 보고 그리고 이번에 상무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정책들을 승인하는 과정이 되게 된다면 이제 11월 달부터는 집행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실질적인 경기 부양 효과들을 시차로 두고 바라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많이들 잊으셨을 수 있는데 작년 7월부터도 여러 가지 경기 부양 정책들이 나왔습니다. 11월에는 재정 정책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에는 지준율이나 3월, 6월에도 금리 인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차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더 강력한 경기 부양 정책들이 들어온다는 측면은 좀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까지는 중국이 잘 간다고 해서 한국이 잘 갔던 건 아니거든요. 일정 부분 포모 현상도 있었고 달러 강세가 맞물리면서 한쪽으로 쏠리니까 한쪽이 무너지는 그림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수급적으로도요. 그런데 경기 측면에서의 변화가 가시화되게 된다면 저는 한국 증시도 수혜 국가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저는 지금 중국을 바라볼 때는 특히 한국 시장에서는 중국 소비 관련주들을 계속적으로 집중해서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소비 축제들, 네, 방문제라든지 같이 껴 있기 때문에 중국 소비주는 조금 힘을 받을 수 있다라는 평가를 주셨으니까요. 챙겨보시죠. 진짜 궁금한 거 질문 드릴게요. 네. 어렵게 모셔가지고 대선 이후에 유망하게 보는 섹터를 골라주신다면요? 대선 이후 유망하게 보는 섹터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들고 간다고 해서 수익이 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본격적으로 정책 드라이브가 걸리는 시점은 아마 아무리 빨라야 내년 하반기다. 25년 하반기 정도로 보고 있어서 저는 지금은 오히려 트럼프 정책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매크로 상황에서 실적 상황에서 오히려 저평가된 업종들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좀 긍정적인 그림을 그려놓을 수 있는 업종들을 좀 바라보자는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인터넷 쪽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다들 보시면은 트럼프 당선 결정 이후 많이 빠진 업종들만 아니냐라고 하시는데요. 그동안 실적 대비 저평가된 업종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연초 이후 그리고 7월 고점 이후 여전히 낮은 가격 메리트가 높은 업종들입니다. 여기다가 트럼프 리스크까지 선반영했다라고 본다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시장의 반등을 이끌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연말까지 코스피가 2,800을 넘어서는 그림까지 열어놓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시장을 주도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도 시장 레벨업을 주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인터넷 업종에 대한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그리고 지금 주가가 좀 낮아져 있거든요. 좀 잘 모아가신다면 좀 긍정적인 수익률을 거두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인터넷. 네. 여기서 말하는 인터넷은 네카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시적이 또 네. 나오긴 했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또 낮아져 있는 쪽에서 오히려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면 흐름을 잘 보자. 시대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거다라는 의미까지 같이 담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경민 부장님과 함께했고요.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